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서 지방정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병로 담양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이제 취임하시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군수께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변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많았던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신다면 어떤 점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새로운 담양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님들께서 추진했던 군정을 분석을 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잘된 것들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고 좀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그다음에 고칠 것들은 과감하게 이런 뜯어 고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정 철학을 경청과 성김, 공정과 혁신이라는 그런 4대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담양이 좀 많은 모습으로 달라졌다 해서 상당히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그 공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제1주의를 저는 표방하고 정말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1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담양의 현실 또 나아가서는 이게 전남 농촌의 현실을 직접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비단 뭐 담양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지금 뭐 담양의 현황 또 지금 문제의 심각성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 소멸은 지금 담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 담양 같은 농촌 지역은 아주 가장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군도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소멸도시 89곳에 이렇게 소멸 예정도시 89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양이 1960년도 말만 해도 인구 13만 명의 그런 규모가 있는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우리가 5만 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떻든 우리 담양은 농업과 관련된 군민이 50% 이상 종사하기 때문에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외지에서 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국민의 약 32% 이상이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담양만의 모델인 어떤 향촌복지를 추진하면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다음에 어떻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는 담양이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군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걸 역점 사업으로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향촌 복지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군수님의 핵심 공약이십니다. 네. 자, 민선 8기 담양군의 핵심 공약인 이 향촌 복지라고 하는 게 좀 어떤 내용들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향촌 복지는 이제 내용 자체가 우리 담양의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담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가실 때는 사시던 집 인근으로 이렇게 가시도록 한다는 게 향촌 복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해서 보살펴 드린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주치제를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이하고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건강상 보살펴드리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고 그 가장 일선에 있는 보건시설라든가
그런 인력들을 더 확충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향천 복지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인구가 이제 담양 전체 인구의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부자 농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 농촌을 위한 실현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양은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35%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50% 이상이다. 그래서 담양을 잘 살게 하려면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농업 예산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 근데 18%대 초반에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24.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농업 예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한 1,400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농업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걸 농업 쪽에 투자를 하는데 미래 농업 쪽에 투자를 하겠다. 어떤 첨단 농업 쪽에서 담양이 이제 전남 도내에서는 나주시를 빼고는 그 가장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현대화한다거나 또 ICT가 접목된 그런 첨단 그런 비닐하우스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양이 또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작목이 딸기입니다. 딸기를 조금 더 특화되게 더 좋은 작목들을 입식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담양에 청년 농업인을 늘리는 일 미래 농업으로 가려면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려면 청년 농업인을 늘리는 일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사관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의 지원을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축산농가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만은 적지만은 조금 규모화되게 하고 조금 더 ICT를 접목한 그런 첨단 축산농업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제가 이제 와서 그 대표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축분을 이용한 퇴비, 유기질 퇴비를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약 70만 포 정도 됐었는데 그걸 105만 포까지 공급을 했고 농민들이 전년도에는 1,200원씩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약 2,800원씩을 군이 부담해서 전량을 지원함으로써 축분 처리가 좀 회수 기간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농가들의 부담이 좀 적고 그다음에 지질이 향상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좀 잘 사는 부자 농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담양하면 또 빼놓을 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도시인 광주 근교이기도 하지만 또 관광으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네. 근데 사실 이 관광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또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 좀 관광 산업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군의 지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담양의 대표적인 산업은 또 관광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외지에 나가서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우리 담양이 내륙형 관광의 대표 도시다. 멋과 그다음에 맛을 남도 관광이 1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담양의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던 때가 한 700만 명 정도 왔습니다. 1년에. 네, 제가 지난 6월까지 보니까 한 470만 명 정도.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오는 과정이 조금 정상화돼 가고 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지금 관광객 1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 보강이라든가 관광 산업들을 계속 보강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의 관광산업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눈높이에 맞는 관광지 개발 쪽에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담양이 이제 주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은 야간 관광을 할 때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야간 경관 조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담양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특히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의욕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약 709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된다면 담양은 정말로 우리 호남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네, 군수님 지난 1년 동안 향촌 복지, 또 부자 농촌, 또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또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정책들 많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들 또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군민이 저를 믿고 이렇게 담양 군수로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한 40년 하고 이렇게 민선 군수로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담양이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이렇게 웅비하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무한 도전의 정신을 가져라. 무한 도전. 우리 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군민이 원하면 다 도와드려라. 또 한없이 도와드려라. 응? 도저히 어려운 일도 우리가 풀어서 현장을 살펴서 도와드리고, 또 전화 안 하셔도 현장을 살펴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저는 취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오전에는 군수실을 찾아오는 군민들과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어떤 군정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반드시 점심 이후에는 현장으로 가서 민원도 이렇게 찾아서 뵙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자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양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늘 담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병로 담양 군수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일이죠.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각 지자체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출범식을 갖고 첫 발을 뗀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상이나 기능면에서 과거 조직과 사뭇 다릅니다. 이원화됐던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부처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시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방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해오던 세제 지원 정책을 국세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제도이고, 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민간 자본이 장기간 투자하는 데 뒤따르는 소득세 감면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방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 주도권도 강화됩니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위원회가 5개년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화 시대를 여는 주역이 돼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방시대를 이끌지 관심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드디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 기능들을 좀 통합된 기구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어떤 점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지역 분권위원회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위원회 두 개를 가지고 20여 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지방이 그 소멸돼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에 두 위원회를 통합을 시키고 이 통합을 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과거하고 가장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지방 정책과 지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실상 중앙 주도로 하면서 지방의 분산, 나눠주기, 뭐 심지어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예산을 뿌려주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완전히 바꿉니다. 중앙 주도의 지방 정책을 완전히 지방 자치단체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자기 지역의 가장 특성을 살린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하게 된다면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의 의결이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중앙 부처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밀어주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 주도가 지방 주도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이것은 정책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까지는 예산 위주로 중앙에서 뿌려지면 이제 이런 형태로 갔다고 한다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했을 때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것도 심의해주고 의결해주는 역할로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중에서.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다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유치를 돕겠다. 이런 보관이신 것 같은데요. 이 기획발전특구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광양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옆에 광양제철 또 광양의 퓨처M이라고 하는 2차 전지에 여러 말하자면 소재 산업들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2차 전지에 정말 그 기회발전 특구를 자기들이 좀 하고 싶다. 우리한테 이걸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밀어달라. 아까 항구도 있고 또 이런 제철 공장도 있고 땅도 많이 있으니 이걸 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한전공대, 에너지공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한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남 특유의 해상 풍력이나 또는 육상 풍력이나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말고도 아까 이런 연구기관에서 나오게 되는 미래형 에너지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승부를 걸고 싶으니까 이런 학교와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있으니 우리 나주에다가는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를 좀 만들고 싶으니 이걸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지는 지역 시장 군수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지를 마련한다면 또 기업체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체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기업체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싼 땅에서 하고 싶어요. 그린벨트를 좀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쨌든 좀 공장 부지를 제대로 그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달라. 이것을 과거에 중앙정부가 사실 지방실정도 모르면서 226개의 시군에 이런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러한 계획서를 가장 기본 계획서를 지역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심사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런 기업체들이 서울에서 이전을 해온다 이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전을 해와야 되냐. 서울에 있는 걸 수도권에 있는 걸 팔고 이전을 해오려고 한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주냐. 그렇게 서울에 있는 걸 팔고 이전 이거 말하자면은 양도세로 다 뺏겨버리면 안 된다. 그 돈을 전라남도 나주에다가 아니면 광양에다가 아니면 완도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상속세로 64%를 띄어가 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도 과감하게 면제를 해주고 당연히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세금들을 이런 식으로 그 감면을 해주는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부지를 조성해 주죠. 세금 혜택을 주죠. 이런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서울에서 올라올 때 안 올라온다. 지방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듯 그 지방대학교하고 그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구를 지방대학교하고 서로 연계를 맺어서 지방대학교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라도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다음에 거의 모든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그 인력 공급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의를 다 봐주게 하는 그런 특별 지구를 선정을 해갖고 모델 지역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차 해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넓혀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에도 기업들이 내려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유출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제 강구하시고 뭐 이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규제 완화도 이렇게까지 많이 해본 적이 없었었고 또 이렇게 특례를 많이 인정하거나 지원을 이렇게 금융지원, 재정지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건은 민간 자본이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걸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지역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빠진 것이 일본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추가 입법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지역의 기업들이 또 안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지식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또 첨단 과학 분야의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여기에 인력 공급이 부족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 그러니 기업이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핑계들을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방시대에서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교 중에 아까 2차 전지면 2차 전지와 유관하고 관련된 그런 학과들을 더 인원수를 늘려주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중심이다. 옛날에는 학교는 학교, 지자체는 지자체인데 지자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다 돈을 많이 내려보내서 지자체가 해당되는 고등학교, 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또 대학교 심지어는 박사학위들까지 가진 사람들까지를 이런 식으로 지산학 지자체가 산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학교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지산학 체계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고 그걸 지원해주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자치특구였는데 뭐 아직 우리가 설득이 부족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끝끝내 반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통과돼야 될 이 법이 올 5월 달에 통과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특구로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뺀 것을 우리는 기존 이번에 통과됐던 특별법 안에다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넣어갖고라도 지방대학교하고 아까 산업체하고 지자체가 같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방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하고 보여준 지금 약속하는 것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들이 이번 정부의 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 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뭐 지방으로 이제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 이런 것들이 좀 연기되면서 좀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지방으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 좀 포함해서 이번 정부의 그 지방분권 관련된 정책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우선은 그 이제 지난번에 1차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기관 10개 지역의 혁신 지구에 110개의 기관이 이전을 해서 약 4만 3천여 명의 그 가족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었죠.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놓고 거의 안 내려와 버린다든지, 그래서 홀로 내려와 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 적응이 제대로 안 됐는데 2차 기관을 이전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는 그 혁신 지역, 우리 같은 경우는 나주에 이렇게 혁신 지역이 돼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 왜 나주만이냐, 우리 지역으로도 그런 그 공공기관이 내려오게 해달라. 그래서 혁신 지구와 비혁신 지구 간에 너무 싸움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그 기관이 예를 들어 한 150개를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서로 유치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1차 때 한번 봤기 때문에 진짜 내려가네? 너무 세게 이게 붙어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노조들까지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1차로 했었던 것에 실패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민간 기업을 이전시키고 또 정부가 다수의 강제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 하려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 공약. 대통령 공약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보다도 시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방 정책 과제들입니다. 광주에 15개, 전남에 15개. 이 30가지의 이 말하자면은 대통령 공약상 이행을 정부 부처에다 맡겨놓으니까 다른 거 하느라고 그걸 손을 잘 안 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것을 완전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독촉을 하고 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갖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또 그 여당에서 가장 또 유력한 지역의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에 반드시 호남에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선거구도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고, 다 떠나서 지금 이 집권 세력, 집권 당의 호남 출신들의 군의원, 말하자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군의원 한 명 제대로, 국회의원 한 명 제대로 없다 보니까 창구가 없어요. 근데 저마저도 어느 한 지역을 맡았고 그 지역의 일만 하게 된다면 광주, 전남에 많은 그 현안들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까지는 지역구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고 광주, 전남 전체가 제 지역구다 생각을 하고 광주, 전남 현안들을 최대한으로 심부름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좀 오랜만에 봤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네. 그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도 만나고 있고 또 정책도 다듬고 있습니다. 활동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일단 요즘 제일 핫한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논란인데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는 네. 과연 국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리 가면 여기가 걸리고 저리 가면 저기가 걸리는데 그걸 따져가다 보면 결국 피해자는 주민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국민들,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잘 감안하고 그분들의 뜻을 네.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논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이렇게 규정하면서 정부 여당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국정조사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것을 네.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네. 그동안 이제 이것을 오랫동안 이제 기대해왔던 이런 주민들, 국민들, 그분들에게 실망드리지 않고 또 그분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가장 큰 관점이다. 지금 얘기한 어떻게 보면 네. 처벌의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건 뭐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쟁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 편의는 편의대로 도모를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시시비비나 뭐 그런 거는 좀 따져줘야 되는 거. 물론이죠. 따지면 좋지요. 근데 이걸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그렇게 가면은 네. 이거 좀 시비 붙는 사람들이 유의할 것도 없을 거예요. 유리할 게 없다. 예. 왜요? 먼저 얘기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김두관 의원 등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고검장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이 탄핵 주장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탄핵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전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의 강요들 네. 뭐 사실은 대다수가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갖은 범죄가 다 그 연루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예를 있을까요? 들면 네.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전 정부 장관들을 이제 뭐 엄혹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바로 그 블랙리스트에 연루돼가지고 사업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탈원전하고 나서 태양광 사업한 것들 거기에 그 측근들도 다 연루돼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이런 점들을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할 것 같으면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공직자들 수도 없이 탄핵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 새 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가로막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서 탄핵을 할 수가 없죠.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사안 같으면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같은 유형의 형사처벌의 그런 시효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뭐. 잘못이 있으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되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지나가 버리고 나면 많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을 했는데 사업 백지화 선언하니까는 세종 국토부 청사 장관실로 화환이 뭐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지지한다, 응원한다. 한동훈 장관 이후에 여권에서 화환 받는 정치인은 원 장관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원 계신가요? 장관 뭐 탁월한 분이고 네. 또 판단도 빠른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기준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잘된 결정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원 장관도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세력 민주당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냉정히 생각하면서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언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그제 저희가 여기 여의도 초대석에 모셨는데 원 장관이 대선 꿈을 꾸고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를 맨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는 원 장관은 총대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네.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쓴 사람이고 또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런 것을 네. 알게 되었다. 총대 매는 사람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이고 검사 출신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 제 평가가 사람입니다. 상당히 후하시네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그 친구 처음에는 운동권에서 있다가 검사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권에 있던 좌파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 검사가 되는 게 맞느냐.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살펴봤어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그 한 것이 다 뭐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길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검사로 들어오는데 뭐 일정한 역할이나 관여를 하셨던 건가요? 예전에 그러면은? 제가 관여한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제가 법무연수원에 가 있을 적에 네.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아는 이런 관계가 됐죠. 이게 뭐 주제가 좀 빗나가는 것 같긴 한데 원희룡 장관이 대선에 도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는 이제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30년 정권. 네, 앞으로 우리가 30년을 이어가야 네. 우리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론 얘기 꺼냈다가 5년 만에 허물어졌는데 30년은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네. 정권을 잡기 위한 20년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30년 얘기하는 것은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 이걸 결기 있게 지켜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 단위, 숫자 단위만 갖고 평가할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지역 주민들 공사는 사실은 뭐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네. 가급적 빨리 이게 재개가 되고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네. 우리 한국 땅 안에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감론을 박할 것이 아니라 네.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세계 가는 게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토는 필요하면 2번이 아니라 뭐 5번, 10번이라도 가야 되죠. 금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쪽에도 그 나토의 일종의 전진기지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도 부른 거고 그리고 실제 뭐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도 설치한다고 하고 그런데 일본이야 뭐 러시아, 중국이랑 영토 분쟁도 겪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군사적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도 없고 부딪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 너무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랑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뭐 이미 저 국민들께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리 오라고 그러면 거기 끌려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그리고- 뜻에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우리가 좀 취약했던 곳, 안 가던 곳에 자주 갔다 하는 건 오히려 저는 뭐 거꾸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본, 일변도다.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필요 이상으로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 지금 당장 가신 게 지금 미국, 일본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저 OECD도 뭐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또 저 동남아 가까운 지역들도 많이 가고 있어서 자꾸 이제 국내 정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와 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가 일본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한테 뭐 비겁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정부나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하는 뭐 자세,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네. 역사적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가만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도 하여튼 일본 얘기만 하면 친일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일본에 가서 거기 가서 무슨 자알기 타고 갔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공격하면서 미국 공격하면서 애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중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본은 과거 문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당당한
주장들을 해나가면서 그러나 미래의 문제에 관해서는 함께 미래로 나가는 그런 동반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국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우리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재고를 하시라. 뭐 좀 신중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국민의 뜻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과학의 문제거든요.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과학의 문제는 뭐 과학 OECD, AIEA인가 거기서도 이제 과학적인 검증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는 과학으로 풀어야지 과학을 정치로 풀려고 하면 고통받는 건 국민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정치가 자꾸 이제 막 국민의 생활들을 네. 모든 걸 다 정쟁화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피해자다, 네.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대표님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이거를 받아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년 총선에 벌써부터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뭐 어떤 취지 말씀인 건가요? 아니 우선 당은 네. 지금 저 정권 교체했다고 그래가지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놓게 되면 국민들은 한 번 기회를 줬다가 마음에 들면 또 다시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썩 그렇게 막 똘똘 뭉쳐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안주하고 있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안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네. 그걸 누리면서 다소 좀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결국 그 원인은 네. 정권 교체 이후에 다소 좀 느슨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 이어가는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만의 기적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정치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돕고 있고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군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군자금이요. 예, 그걸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걸 만만의 기적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응원 메시지를 낸 거죠. 총선에 직접 나오시나요? 저는 지금 저를 필요로 하는 네. 모든 선거에서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게 출마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뭐 여기 또 TK 지역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TK 신당 뭐 제3지대 신당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게 깃발을 들면은 그쪽에 뭐 가서 합류를 하실 생각이나 그런 계획은 혹시 있을까요? 뭐 제가 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뭐 새 당을 만들 때 여기저기 기웃거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두 분은 제가 잘 아는 분들이죠. 박근혜 네. 정부 대통령 네. 때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인데 다 탁월한 분입니다. 경제 전문가고 네. 또 법치에 있어서의 뭐 또 한 분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탁월한 분이고 그래서 그 이분들이 다시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에는 네. 저는 뭐 박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새를 도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계산하고 하겠죠. 근데 뭐 저는 하여튼 네.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국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방을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사면을 받았긴 하더라도 복권을 받았긴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네. 분들 중에는 네. 상당수가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다 뭐 큰일하고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쪽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적고 또 사실은 이제 그 판단이 정확했느냐 하는 부분도 나중에 역사적인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교도소 갔니 안 갔니를 가지고 말할 입장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예. 말이 나온 김에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계속 뭐 끊이지 않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예전에 몇십 년 전 아니. 네. 최근에 국회에서 그랬죠. 저 의원이 당신은 사회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그랬더니 민주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내가 사회주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나라에는 뭐 3인당이 있고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를 공공연히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북한 없죠. 거기는 사회주의 혁명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죠. 거기는 얼마든 실험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서 실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북한이 바로 뭐 요즘도 계속 저 핵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회주의자. 이것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그 좌파 단체에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이미 2019년인가요? 예, 이미 한번 평가를 했어요. 장관을 임명이 됐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심판이 아직 우리 뇌에 생생한데 또다시 나온다?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거나 네.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면서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회 민주주의를 믿는 거랑 북한에 동조하는 거랑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분리해서 보면 좋은데 네. 지금 우리 여기 대한민국 좌파는 뭐 대다수가 다 종북 좌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람 있으면 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종북좌파 어딨냐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던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보다 종북 좌파 아닙니까? 거기 가서 계속 뭐 저 북한에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됐다,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런 얘기는 하면은 계속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 내년 총선 전망 어디가 이길 것 같은가요? 대표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한다고 그러면 그냥 개별적인 희망을 얘기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표도 그렇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전 우리 당이 잘해야 된다. 잘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